아침 일찍 들어오셨네. 뭐, 아침 일찍 들어오셨는데, 한마디 할까요? 네. 이찬 대표님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날짜로는 이틀 지났는데, 한 2달 지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첫, 행선지는 민생과 재난이 관련된 거제였고, 어제는, 현충원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저녁에 5시간이 넘는 저녁 식사 대화까지 이어지는 하루 종일 우리 정청래 전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4통을 다 이렇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통상 당대표의 신임 일정으로는 그렇게 잡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해찬 전 총리, 전 대표, 그 다음에 김근태 전 의장님, 전 대표 두 분을 뵙는 일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 다 뭐 민주진영의 큰 어른이기도 하고 또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역사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선 이해찬 총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의 정치의 스승이고 영원한 스승이고 정치적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은 이해찬 전 총리는 나에게 선거를 가르쳐준 분이고 엄하면서 내심은 따뜻한 그런 큰 형 같은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선거의 신인데 이해찬 전 총리 스스로도 치렀던 그 수많은 선거 중에 가장 즐겁고 보람있고 자부심을 갖고 잘 치렀다고 생각하는 1995년 정권교체의 첫 기틀을 넣은 95년 조순시장 선거를 이해찬 위원장, 백이선 비서실장, 김민석 기획단장겸 대변인 셋이 DJ가 파견해서 완전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새로운 선거를 치러서 거의 4%의 지지율에서 시작해서 선거 승리를 일궈내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에피소드를 재밌게 얘기한다면 그 선거 때 서울 포청천 조순이라는 슬로건을 공모했던 이해찬 총리의 공모에 제가 응해서 제 슬로건이 당선이 됐었고 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마 우리 야당사에서 여론조사라는 것을 분석적으로 보면서 선거를 치러낸 최초의 전략가인 이해찬 총리의 선거 전략을 보면서 선거를 배웠고 또 선거 캠프 전원을 지위고와 상관없이 다 모아놓고 토론해서 전략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배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일정 중에서 그걸 꿰뚫는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하루하루의 일정을 잡아가야 된다는 소위 테마 중심의 선거, 이슈 중심의 선거를 배웠고 이런 등등을 다 사실은 이해찬으로부터 저의 선거 경험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많은 선거를 같이 치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이해찬 총리가 실질적인 기획을 하고 저는 대통령님을 내내 수행했었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에는 이해찬 총리께서 본인이 기획본부장을 할 테니 저보고 두 본부장을 맡아서 같이 치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시로서는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 후에 낙선 상황을 북한의 해외 유학 장학재단을 국제재단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고 이해찬 총리가 잘한 생각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이 총리께서 중국 출장을 가셨을 때 제가 단일화가 안 되고 거의 선거가 질 것 같이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거의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단일화를 위한 탈당을 결심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제가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 오랜 동안 마음에 걸렸던 것이 다른 누구에게도 사실 정치인들에게는 미안하지 않았는데 이 총리께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고 죄송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서울시장을 제가 나갈 때 10년 제가 서울대 사회학과 후배인데 유난히 사실은 그 사회학과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분이어서 저를 10년 후배인 제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는데 이제 인연도 있고 근데 그때로부터 18년 후에 제가 2020년에 삼선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가장 강하게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한 탈당 과정에 대해서 질책도 하셨고 꾸짖기도 하셨는데 더 큰 것은 꾸짖기 이전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를 생각하면 일축일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다시 해후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이해찬 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제가 종합상황본부장을 하면서 매일매일 머리를 맞대고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만나기 얼마 전에 이 총리가 제가 그때 민주당으로 합당을 하면서 복귀했을 텐데 이 총리께서 어느 상가에서 저를 만나서 우리 무뚝뚝한 분인데 요새 상당히 메시지가 좋은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나한테 대한 일종의 용서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해단식을 하는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각자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대통령 당선보다 이해찬 총리하고 같이 선거를 치른 것이 사실 나는 이번 선거 제일 기쁨이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참 단단해졌구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그래요. 민생은 참 단단해졌구만. 그 얘기를 저한테는 안 하셨는데 주변에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이해찬 사단의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뭐 이강진 위원장님도 계시고 청와대에 있었던 한상희 이런 같은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이 총리께서 사석에서 제게 대해서 고생하더니 좀 나아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해주신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갖고 있는 이해찬 총리를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외관으로 엄격한데 속으로 굉장히 따뜻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선거를 이제 치른 거죠. 근데 그 선거를 우리가 총선을 치렀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에서 제가 종합상황실장이어서 사실상 대통령께서는 후보로서 대표로서 전국 유세를 다니고 본부는 이해찬과 김민석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총리께서 앉아 계시고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둘이 함께 치른 가장 빛나는 선거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민주당 의석을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끝난 뒤에 나름 판단관이다. 이해찬 총리 스스로 판단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판단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거 끝난 후에 저한테 10번 이상 이제는 자네가 해, 또 자네들이 해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부담이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대선을 할 때도 그렇게 강청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안 나오셨죠. 결국 그 대선은 제가 사실상 실질적인 선거 기획과 집행을 하면서 선대위원장 격을 치렀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총리께서 그래도 공직의 책임감 때문에 이제 평통을 맡으셔서 베트남에 가셨다가 오시고 제가 미국에 갔다가 와서 추서까지 하게 된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저는 이해찬 총리의 정치를 이렇게 봅니다. 가깝게서 쭉 보면서 첫째는 선공후사, 선당후사의 정치고 두 번째로는 판을 만드는 정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대를 보고 판을 만드는 정치였다. 본인이 뭐가 되려고 하는 정치가 아니고 큰 진영과 세력의 판을 만드는 정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기대하기는 저는 철학적으로는 김대중의 뒤를 잇고 당에 있어서의 역할로서는 이해찬의 뒤를 잇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해찬의 뒤를 이을 일종의 전략가의 계보라고 할까, 판메이커의 계보를 이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이 제가 좀 말씀이 길어진 이유는 저 스스로도 말씀을 하면서 오랜만에 좀 정리를 해보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든 분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정부를 다 중심부에서 거쳤다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사람에게도 충성하면서 당에도 충성하고 세력에게도 충성해서 그걸 성공적인 결과로 만들어낸 뛰어난 분이었고 가장 까칠한 이해찬이 가장 폭넓게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 갖는 역설이 있죠. 이해찬의 역설. 저는 그런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께서 마지막에 제가 총리가 될 때도 가르침을 주셨고 심지어 총리가 돼서 총리실의 장관인 국무조정실장을 추천할 때도 제가 조언을 구했고 그렇습니다. 이 총리께서 2020년에 당대표로 계실 때 제가 삼선 복귀할 때에도 사실은 오랫동안 검찰에 의해서 정치검찰의 탄압을 받으면서 씌어진 여러 굴레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억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깐깐한 이해찬 대표가 검증하시고 제 공천의 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 돌아온 것이죠. 제게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의 스승으로서의 은인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에서 가장 큰 경험을 하고 그것을 용서해주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인이고 이해찬 총리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걸림돌들을 치워주신 은인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저에게 새로운 일의 기회를 주시는 은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아마 지난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평소 성정이 까칠하고 저도 되게 서로 담담한 사이여서 전혀 눈물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은 저도 한번 저의 추억을 정리하고 언젠가 선배 이해찬에 대한 헌사를 한번 정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끝으로 대표로서 오늘 선배 이해찬 총리를 뵙고 다지는 결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해찬 총리의 지혜와 결기 그리고 선당 우사의 어떤 투명성 이런 것을 기초해서 다음 총선과 연속집권에 이르는 판을 크게 짜는 판메이커의 길을 잇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민주연구원장 때 이해찬 총리를 모시고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정치인 이해찬은 정책입니까? 정부입니까? 조직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해찬 총리 그래도 나는 정책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으로 성공한 김대중 이후에 거의 최초의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이 총리의 뒤를 이어서 이해찬 총리에게서 배운 자산과 관련된 것은 큰 판을 짜내겠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때 그 대담에서 우리가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이해찬 총리께서 계속 집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연속 집권이 좀 듣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임 총리께서 그게 듣기가 난데? 이러면서 연속 집권으로 바꾸셨던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연속 집권의 판을
오늘 짜겠다.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석집권의 틀을 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 개척하라. 하나는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의되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전국에 걸도록 필수입니다. 2045년 해방 100년, 2055년 민주당 100년까지의 30년, 우리가 어제 대통령님을 다시 뵌 자리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황금시대. 대통령님께서 어제도 그 말씀을 젠슨황 얘기를 언급하시더라고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여는 연속 집권의 판을 당대표 김민석이 이해찬 전 대표님의 뜻을 이어서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 추모의 인사겸 결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질문